여보, 왜 아무도 말을 안 하지? 왜 모두 얼음처럼 굳어 있는 거야? 한국에 도착한 첫날, 레오는 당황했습니다. 공항부터 거리까지 표정 없는 얼굴들, 말 대신 기계음이 가득한 도시,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 따뜻한 인사가 오가던 남아 공간은 완전히 다른 세상. 레오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차갑게 얼어붙은 거리 한복판에서 소리치며 난동까지 부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차갑다고만 믿었던 한국은 정말 그렇게 얼어붙은 나라였을까요? 레오를 완전히 뒤흔든 진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레오 포스터라고 합니다. 올해 47살이고 평생 역사교사로 살아왔지만 지금 이 비행기 안에서는 그 어떤 지식도 저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아내 엠마와 함께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사실 말하자면 이 여행은 제 의지보다는 거의 아들의 성화에 떠밀리듯 시작된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솔직히 저는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자리 잡은 한국은 지나치게 빠르고 차갑고 사람들보다 시스템이 먼저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따뜻한 대화와 길거리에서 스친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말을 섞을 수 있는 남아공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은 겉은 화려해도 속은 텅 비어 있을 것 같은 차갑고 규칙적인 도시라는 이미지뿐이었죠. 엠마가 몇 번이나 레오, 직접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K- 드라마도 몇 편 보았지만 제게는 모두 연출된 화면 속에 조작된 감정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지나치게 바쁘고 감정은 어디로 숨겼는지 알 수 없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사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제 이런 냉소적인 생각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좌석에 앉아 앞좌석 모니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는데 버튼 하나 누를 의욕조차 없었고 아무리 스크린을 넘겨도 저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소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주위를 둘러보니 승객들은 각자 자신만의 작은 세계 안에 갇힌 듯 이어폰을 끼고 잠을 자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제가 상상해 온 한국 사회의 축소판처럼 보였습니다.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고 서로에게 온기를 건네지 않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나라가 따뜻할 리가 없지. 그러자 엠마가 제 손등을 살짝 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레오, 너무 단정하지 마. 직접 겪기 전엔 아무도 몰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단단한 벽을 세워놓은 상태였고 누구도 그 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제 편견은 깊고 확고했습니다. 특히 아들 루카스가 한국에서 보낸 사진과 메시지들을 떠올릴 때면 저는 더 회의적이 되었는데 그는 한국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따뜻한 곳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친절한지 매번 감탄하듯 말했지만 제 눈에는 한 젊은이가 새로운 환경에 들떠 무조건적으로 미화하고 있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라며 루카스는 자주 말했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그가 아직 세상을 모르는 나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가르친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인간 사회는 늘 효율을 추구할 때 따뜻함을 잃곤 했습니다. 편리함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서로의 시간을 빼앗기 싫어했고 말수가 줄어들었고 결국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점점 인색해졌습니다. 저는 한국도 그와 다르지 않으리라
확신했죠. 승무원이 다가와 한국어로 먼저 인사를 건네고 이어서 공손한 영어로 음료를 권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실 수 있었지만 기분이 그럴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불안과 의심으로 채워져 있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여행조차 잘못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인천으로 향해 하강을 시작하자 창밖으로 보이는 빛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마치 거대한 전자회로처럼 촘촘하게 빛나는 도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감탄보다는 경계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봐라. 역시 모든 것이 효율 위주잖아.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조직적으로만 사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엠마는 창밖을 보며 감탄했지만 저는 그마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낯선 나라가 저를 처음부터 압도하고 있는 느낌만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저를 점점 더 경직되게 만들었고 제가 한국 땅을 밟기도 전에 이미 이 나라를 싫어한다고 결론 내려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가 드디어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들어가는 병사처럼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손끝까지 번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굳게 믿어왔던 모든 편견이 곧 아주 사소한 순간들로 인해 조금씩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생각했던 차갑고 메마른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려 하듯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맞이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그래서 저는 그 첫걸음을 떼려는 순간에도 마음 한켠에서 이상한 떨림을 느끼고 있었고 그것이 두려움인지 기대인지조차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한 건 이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던 한국과는 무척 다른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제 여정은 천천히 아주 조용히 다음 국면을 향해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두 다리가 허공에 뜬 채로 굳어있는 기분으로 비행기 문을 나섰고 따뜻한 환영 같은 건 기대조차 하지 않은 채 터널처럼 이어진 통로로 들어섰는데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공기의 색부터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공기라는 게 색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제가 살아온 남아프리카의 허허벌판에서 맡아오던 공기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어떤 의도적 냄새가 들어있는 듯한 기묘한 공기였고 재활용된 듯 매끈한 그 냄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인공적이고 차갑게 작동하는 곳인지 무언의 압박처럼 제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발걸음을 떼는 순간마다 바닥은 유리처럼 반들거렸고 천장은 제법 높은데도 반짝이는 조명들이 파도처럼 이어져 있었으며 사람들은 혀를 깨물 정도로 조용하게 한 방향으로만 움직였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그래, 바로 이거야. 이곳은 사람보다 시스템이 먼저인 나라라며 제 편견이 정확히 증명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엠마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지만 그 움직임마저도 이 공항의 지나친 정돈됨에 묻혀버릴 만큼 규칙적인 흐름 속에 파묻혀 갔고 저는 이곳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저는 그 기계적인 침묵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는 초록빛 불빛이 제 얼굴을 스치고 차갑고 정확한 기계음이 저를 통과시키는 순간 저는 마치 제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입국 승인된 객체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순간 속에서 제 마음속의 냉소는 한층 단단하게 굳어졌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 속에서 아주 작은, 정말 미세한 균열 같은 것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서 서 있던 노파가 지팡이를 살짝 놓쳐 떨어뜨렸고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그걸 주워드렸는데 노파는 아주 작게 거의 속삭이듯 고맙습니다라고 한국어로 말하며 아주 잠깐 저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이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듯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조용하고 짧은 순간이었음에도 그 눈빛은 제가 상상했던 무표정한 한국인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고 저는 그 낯선 떨림을 잊으려 했지만 되레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수화물을 찾을 때의 분위기는 다시금 제 마음을 딱딱하게 굳혔고 사람들은 각자 줄을 맞춰 서서 완벽하게 통제된 듯한 움직임만 보여주었으며 그 누구도 불평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심지어 서로 눈도 잘 맞추지 않는 그 침묵의 질서는 제게 더 큰 불편함을 안겼습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에서도 저는 이 나라가 지나치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 박태준 씨는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대답은 짧고 지나치게 단정했고 제가 대화를 이어보려고 이것저것 물어봐도 그저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는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이것마저 한국 사회의 차가움이라며 속으로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고 서울 외곽의 풍경은 그 생각을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아파트들의 빛이 마치 정확하게 배열된 전자칩처럼 보였고 심지어 나무조차 기계가 재단해 놓은 듯 일정한 간격으로만 서 있어 저는 이 나라에선 감정조차 규칙에 맞춰 숨쉬는 걸까라는 기괴한 상상을 하며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섰을 때 제 눈에 들어온 첨단 변기조차 저를 압도했고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역시 모든 것이 인간적일 수 없군 하고 중얼거렸지만 동시에 아주 희미하게 정말 아주 희미하게 제 안 어딘가에서 갖고 있던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정확히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한국의 차가움이 마냥 단선적으로만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아주 미세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고 그래서 엠마가 잠시 쉬자고 했을 때도 저는 오히려 더 빨리 밖으로 나가 보고 싶었습니다. 제 편견을 더 확실히 증명해 보려는 마음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내 안에서 흔들리는 무언가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이상한 충동도 있었고 그 두 가지가 뒤엉켜 저를 명동거리로 끌어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 플랫폼에서 사람들의 침착한 움직임을 바라볼 때 저는 또 한 번 한국의 규율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젊은 여성이 노인에게 조용히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드러움이 스쳤고 저는 그게 단지 습관 때문인지 아니면 숨은 진심이 담겨 있는지 구분할 수 없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명동 거리를 걷다가 커피숍에 들어갔을 때 바리스타가 두 손으로 컵을 내밀며 잠깐 고개를 숙였던 그 모습마저도 저는 처음에는 형식적인 친절이라 여겼지만 돌아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서 문득 그 짧은 동작이 결코 가볍게 흘려버린 제스처가 아니라는 생각이 아주 미묘하게 스쳐갔고 그때부터 제 마음속의 벽이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로 금이 가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루카스가 늘 말하던 한국 사람들 생각보다 따뜻해요라는 목소리가 갑자기 귓가에 떠올랐기 때문인데 저는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굳게 믿어온 모든 판단이 틀렸다는 뜻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세게 한국의 차가움만 보려고 애썼고, 거리의 규칙적 움직임, 지하철의 침묵,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걷는 모습만 골라보며 봐라, 내가 맞지 않나 하고 되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표정, 아주 짧은 시선, 아주 작은 동작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마다 제 심장을 톡하고 건드렸고, 그게 마치 보이지 않는 손가락들이 제 벽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것 같아 저는 더욱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낮 동안의 장면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또렷하게 떠올라 무언가가 분명히 나를 흔들고 있긴 하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저는 제 감정을 꾹 눌러 담은 채 눈을 감았지만 그 작은 떨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은 다음날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던 방향으로 커지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이야기의 시작점을 저는 아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순간이야말로 제 편견이 처음으로 실질적인 균열을 내기 시작했던 지점이었고, 그 균열이 어떻게 커져갔는지는 이제 다음 장면에서 이어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땅을 밟던 순간부터 제 안에 견고하게 쌓여있던 벽은 변함없이 단단히 버티고 있었지만, 셋째 날 아침을 맞았을 때 저는 묘하게 지친 채로 그 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일어난 모든 경험이 제 편견을 흔들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저는 여전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차갑고 효율만을 좇는 사회라는 믿음을 고수하고 있었죠. 호텔방에서 몸을 일으켜 조용히 커튼을 젖히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은 지나치게 깔끔하고 규칙적인 풍경으로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고, 건물들은 철저한 계산 아래 세워진 듯 빈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역시 인간의 온기보다는 시스템이 먼저 움직이는 나라군. 식당에서 내려다본 호텔 조식은 그보다 더 명확한 증거처럼 보였죠. 보기 좋게 정돈된 빵들, 정확한 양으로 잘린 과일들, 미소를 짓지만 절대 감정이 비치지 않는 직원들까지, 모든 게 지나칠 만큼 완벽하고 차분했지만 이상하게도 생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익숙한 남아공의 소란스러운 아침 식사 풍경과는 너무 달랐어요. 사람들은 식당을 가득 메웠지만 서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오직 작은 개인 세계 속에서 조용히 식사를 끝내고 일어나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며 또 한 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서로에게 관심이 없군. 그 말은 제 의도보다 더 냉담하게 들렸고, 옆에 있던 엠마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광장시장에 가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중 하나라며 루카스가 꼭 가보라고 했던 곳이라고요. 솔직히 말해 저는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시장이라고 해봤자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존해둔 공간일 거라 생각했고, 그 안에도 분명 효율과 규칙이 우선시될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엠마가 얼마나 신중하게 말을 고르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에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지요. 지하철로 향하는 길에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조명 아래서 서로 몸이 닿지 않도록 미세하게 조절하며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잘 훈련된 안무 같았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움직임만 사용하고 서로 말도 섞지 않으며 흘러가는 그 분위기 안에서 저는 더욱더 확신했죠. 그래, 이게 한국이야. 정확하고 빠르지만 그뿐이지. 그런데 종로 가역을 나와 골목으로 발을 들여놓자 그 차가운 공기 속에 미묘하게 다른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달라진 것은 냄새였습니다. 호텔과 지하철에서 맡던 인공적이고 중립적인 향이 아니라 살아있는 냄새들이 코끝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마늘, 생강, 발효된 채소, 갓 구운 고기, 그 밖에 설명하기 어려운 수십 가지 향이 뒤섞여 밀려왔고 그 순간 제 배가 배신하듯 반응했습니다. 이어서 들려온 건 소리였습니다. 시장 입구를 돌아서는 순간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로 들어선 듯 놀랐습니다.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 지글거리는 기름소리, 서로 농담을 던지며 웃는 소리, 사람들이 오가는 발걸음이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리듬. 그 모든 소리가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서자 색깔들이 눈앞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고춧가루에 짙은 붉은색, 파의 생생한 녹색, 각종 전이 지글거리며 익어가는 황금빛, 갓 손질된 생선의 은빛까지 어느 곳을 봐도 생생한 삶의 기운이 흘러넘치고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 그들이 가장 예외적이었습니다. 멸치를 고르는 나이든 상인이 우리를 보더니 주름 깊은 얼굴을 활짝 펴며 미소를 건넸습니다. 그 미소는 호텔에서 보던 형식적인 환대가 아니라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친척을 알아본 듯한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죠. 고개를 살짝 숙이며 건넨 그의 인사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여기선 정말 다른데? 제 마음속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시장 안쪽의 과일 가게에서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상인이 우리가 다가가자마자 배 모양의 큰 과일을 잘라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묻지도 않고 계산을 기대하는 기색도 없이 그저 나누고 싶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과일을 받아들었고 입에 넣자 아삭한 소리와 함께 퍼지는 달콤함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겁니다. 과일의 맛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옆에서 저를 바라보던 상인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만든 음식을 누군가가 맛있게 먹어주는 그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기뻐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저는 제 안에서 또 하나의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는 걸 느꼈습니다. 떡 가게의 할머니는 더더욱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떡 하나하나를 집어 올려 설명하고 손짓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맛을 보라며 직접 건네주었죠. 그 모든 행동 속에는 계산이나 의도가 아니라 오래된 장인의 자부심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아주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을 걷다 보니 제가 한국에 대해 믿어왔던 것들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보던 차가운 효율성만이 한국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 속에는 이렇게 사람 냄새가 가득한 삶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속의 벽은 여전히 높았고 그 벽을 허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우리는 한 식당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작고 소박했고 영어 안내문은커녕 메뉴판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빛과 향기가 저를 한순간 붙잡았고 엠마가 고개를 기울이며 묻는 눈빛을 보내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공간은 마치 오래된 기억의 한 장면처럼 따스했습니다. 구석구석 달아있는 테이블, 벽을 가득 채운 사진들, 오래된 나무의 냄새, 그리고 곧 다가온 주인인 김선영 씨의 미소. 저는 그 미소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를 손님이 아닌 오랜만에 찾아온 지인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환영했습니다. 메뉴를 고르는 대신 우리에게 무엇이 맞을지 직접 고민해 주었고, 음식을 가져올 때마다 설명하며 우리를 살피는 눈빛 속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김, 은은한 단맛이 배어있는 불고기, 갓 지은 뜨거운 밥, 그리고 수십 가지의 반찬들. 그 모든 음식은 단순한 접시가 아니라 그녀가 우리에게 건네는 마음 같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드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목이 메었고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제가 기다리던 따뜻함이 사실은 여기, 이런 작은 공간들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거요. 시장의 소음, 상인들의 미소, 손끝에서 정성을 쏟는 이 작은 식당의 주인.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드디어 제 안의 벽에 더 큰 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엠마는 그런 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느끼고 있는 변화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죠. 저는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편견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 나라를 모두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제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아마 그 다음 순간들이 보여주겠죠. 한국에서의 셋째 날 밤, 시장에서 겪었던 일들과 김선영 씨의 식당에서 받은 따뜻함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 잠이 쉽게 오지 않았고, 결국 흐릿한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 때에야 비로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침은 제가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불신과 불편함, 차갑다는 확신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단단하던 덩어리에 아주 얇은 금이 생겨 거기에 빛 한 줄기가 비집고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의 경험으로 내 생각이 흔들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어섰지만 호텔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는데 제 표정에서 뭔지 모를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말하자면 완강하게 버티던 문이 아주 조금만 열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엠마는 제 변화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없이 미소를 지을 뿐이었는데 그 표정이 마치 드디어 뭔가 느끼기 시작했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지만 그 말없는 미소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더군요. 그날 우리는 루카스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대학 근처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어딘가 예민하게 주변을 바라보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전에는 차갑다고만 느꼈던 사람들의 움직임이 그날따라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하철 역사로 내려가는 동안 사람들이 빠르게 흐르는 물결처럼 움직이는데 그 속에서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스치면 순간적으로 몸을 살짝 뒤로 빼며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모습, 누구도 말은 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길을 내어주는 움직임, 유모차를 끄는 사람이 오면 말없이 발걸음을 늦추거나 옆으로 밀려나는 모습 같은 것들이 전보다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번이나 반복되는 장면을 보자 제 안에서 또 다른 균열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이 움직임들을 무관심으로 해석했었는데 다시 보니 그건 무관심이 아니라 말없는 배려였던 겁니다. 다음 역에서 젊은 남자가 저보다 먼저 내려가 문 옆에 서 있었는데 마침 노부인이 탑승하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향해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손짓이나 과한 미소도 없이 단지 자연스럽고 익숙한 동작이었죠. 그 노부인은 그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살짝 고개를 숙였고 젊은 남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자신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짧은 장면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 사람들은 굳이 말로 따뜻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구나. 그들의 친절은 크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했고 드러내지 않기에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홍익대학교역을 나서자 차갑던 지하철 공기와는 전혀 다른 젊은 활기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래피티가 그려진 골목과 색색의 간판들, 카페에서 새어나오는 음악, 곳곳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제게 문화적 충격과 동시에 묘한 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루카스는 우리를 보더니 팔을 벌려 환하게 웃었고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혀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남아공에서 떠나오던 날 저는 한국에서 고생할 아들을 걱정하며 마음속으로 수백 번이나 안쓰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루카스는 그저 행복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또 다른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우리가 한국을 틀에 박힌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작은 카페에 데려갔습니다. 아담한 골목길 안쪽에 자리 잡은 그곳은 창문마다 식물이 가득했고 은은한 커피향이 멀리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마다 젊은이들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요함이 어쩐지 따뜻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세계에 집중하면서도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숨소리까지 조절하는 듯 보였죠. 그것은 제가 그동안 무관심이라고 생각했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바리스타는 루카스를 알아보는 듯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고 우리를 보자 약간 긴장하면서도 정성을 다해 주문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외국인이라 혹시 불편할까봐 천천히 또박또박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의사소통했고 심지어 메뉴를 고를 때도 부담스럽지 않게 살짝 뒤로 물러나 자리를 내어주었죠. 그 모든 움직임에 배려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아들고 따뜻한 잔을 손에 올려놓고 있는데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그동안 너무 편협하게 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스스로 떠오른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을 간지럽혔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오며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 사람들은 조용해도 다 신경 쓰고 있어요.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여긴 예의예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제가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거리를 걸었고 걸으면 걸을수록 그 말의 의미가 점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느새 서울 거리는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의 흐름 속에도 저마다의 배려가 보였고 작은 가게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상인들의 손끝에도 조용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조차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서울의 또 다른 얼굴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위해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불빛이 거리 위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는데 그 빛 속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어쩌면 변화한 건 도시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겠죠. 저는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날 하루 제 안에서는 분명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차갑다고 단정하고 외면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고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제가 몰랐던 이 나라의 온기가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온기는 분명 앞으로의 여정을 통해 더 많은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온전한 하루가 밝아오자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씁쓸함과 달콤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여행이 끝나간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안에서 일어난 미묘한 변화들을 정리할 시간이 주어졌다는 안도감 때문이기도 했죠. 레오는 저녁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보내자고 제안했는데 루카스가 이전에 지나가듯 언급했던 곳이었어요. 강이 주는 탁 트인 공간, 물에 비친 도시 스카이라인의 평온함이 그에게 어쩐지 끌렸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자신 안에서 변화를 정리하고 스스로를 들여다볼 여유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해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할 때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호박색과 장미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넓은 한강 위로 그 빛이 잔잔하게 반사되었습니다. 수면은 마치 두드려 만든 청동처럼 단단하면서도 유연하게 빛을 담고 있었죠. 강 건너편으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솟아 있었고 유리로 된 타워와 아파트 단지들이 저녁빛 속에서 하나하나 반짝였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붐비는 느낌은 없었고 조깅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리듬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자전거를 타는 이들은 지정된 차선을 따라 유연하게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잔디 위에는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며 음식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고 벤치에는 커플들이 앉아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공기를 흔들었지만 그것조차 강과 도시가 만들어내는 전체 풍경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음악처럼 어울렸습니다. 루카스가 낮은 콘크리트 벽에 앉을 자리를 안내했고 우리는 셋이 나란히 앉아 강과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일주일 전이었다면 이 침묵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 공백을 채워야 하고 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내와 옛 제자 사이에 앉아 있는 지금, 이 외국 도시의 조용한 저녁 속에서 저는 침묵 속에서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서두르지 않고 참을성 있는 확신으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물의 움직임에서 이상하게 마음의 안정을 얻었습니다. 수면 위로 도시의 불빛들이 늘어나면서 건물 창문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살들을 보여주는 작은 별자리처럼 보였고 각 창문 속의 선택과 행동들이 수많은 조용한 연결망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관광 보트가 지나가고 옆면에 줄지어 켜진 색색의 불빛이 물 위로 반사되며 리드미컬하게 흔들렸고 난간에 서서 경치를 찍는 승객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작지만 의미 있는 인간의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근처에서는 거리 음악가가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고 앰프 없이도 저녁 공기에 자연스럽게 섞이는 음표들이 마음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옆에서 엠마의 존재를 느꼈고 그 꾸준하고 인내심 있는 그녀의 안정감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루카스의 얼굴에서도
자기 자리를 찾은 사람의 평온함이 읽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제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마치 오래 잠가두었던 문이 활짝 열리는 듯한 열림, 이해와 수용의 깊은 감각이었죠. 저 자신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엠마와 루카스는 저를 서둘러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려 주었죠. 침묵 속에서도 배려를 보여주듯이 말없이 공간을 허락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이곳의 문화에서 배운 작은 교훈과 같았습니다.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차갑거나 감정이 없는 곳이 아니었다고요. 사람들은 돌봄을 다르게 보여주고 있었고, 제가 부재나 거리감으로 오해했던 행동 속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음을 천천히 인정했습니다. 존중은 침묵 속에 존재했고, 강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 속에서 살아 있었죠. 너무 빨리 판단한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전체를 하나의 잣대로 재고 부족하다고 느낀 순간, 실제로는 같은 인간적 가치가 다른 언어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었던 것 뿐이었음을 이해했죠. 엠마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함께 있어 주었고, 루카스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저를 서둘러 교정할 필요가 없다는 신뢰와 안도감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인내심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바람이 잔잔한 강가에서 셋이 함께 앉아 있는 동안 어둠이 하늘을 완전히 덮고 도시의 불빛이 최고 밝기에 이르렀지만 한강은 그 빛을 그대로 반사하며 춤추듯 반짝였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과 유리 타워가 물 위에서 유동적이고 꿈결 같은 풍경으로 바뀌는 동안 제 마음 속에서도 고정된 판단이 흐르며 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부드러운 돌봄, 과일 장수의 후함, 지하철 승객들의 조용한 배려, 바리스타의 정중한 거리, 루카스의 행복, 엠마의 인내심 모든 경험이 저의 편견을 녹이고 있었고 깨달음에는 무게와 가벼움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네, 저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틀렸다는 사실은 동시에 배울 여지가 있다는 의미였죠. 63세인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이해를 확장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단순히 관광지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여행을 했다는 사실을 느꼈고 지도에 그려진 경계를 넘어 내면의 경계를 넘은 느낌이었습니다. 엠마가 손을 잡아주었고 루카스가 미소를 돌려주며 안도감을 전했습니다. 둘 다 저에게 인내심을 주었고 저는 그들의 신뢰에 깊이 감사하며 이해를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여정을 만들어갈 공간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도시의 빛이 한강에 반사되어 춤추는 동안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교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과 그곳에서 나눌 이야기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관광 명소나 풍경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서로를 돌보는 다양한 방식과 즉시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는 형태의 따뜻함, 그리고 그것이 실제한다는 증거를 말할 준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번 경험은 저를 더 나은 선생님,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고 평가에서 더 겸손하며 차이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하고 이해하기 위해 불편함 속에서도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강물은 계속 흘러 도시의 반영을 실어 나르며 저 역시 그 흐름과 함께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경직된 확신과 편견에서 풀려나 더 크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열리고 있었고 이제 저는 다음 순간, 다음 경험을 통해 더욱 깊은 깨달음과 배움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공기마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모든 이별에는 무거움이 함께 오는 법이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레오는 알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새벽빛이 천장을 가로질러 천천히 기어오르는 걸 바라보며 몇 시간 뒤면 한국을 떠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질문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그를 시험하고 동시에 변화시킨 모든 방식들,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조용히 일어나 엠마를 깨우지 않으려고 발걸음을 조심하며 창문 앞으로 갔습니다. 서울은 이미 아래에서 아침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일찍 일어난 사람들은 일터로 향했고 배달 트럭들은 순회하며 바쁘게 움직였죠. 도시 전체가 그가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하게 배운 효율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우아함으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김 씨가 이미 식당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과일 장수는 진열대를 다듬고 떡 만드는 장인은 숙련된 손으로 반죽을 빚고 있을 겁니다. 대다수에게는 보이지 않는 작은 돌봄의 행위들이 이 도시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죠. 레오는 예상치 못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향수 때문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살았던 적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 발견한 것들을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떠나야 한다는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떠나는 길, 택시 안에서 한강을 따라 달리며 그는 일주일 전 자신이 보았던 도시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풍경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속도로, 같은 빌딩, 같은 간판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레오의 시선이 변했어요. 한때 메마른 획일성으로 보였던 길에서 이제는 수백만 명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세심한 설계가 보였고 기계적인 효율성으로만 읽혔던 곳에서 사람들을 배려하는 섬세한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차갑게만 느껴졌던 자동화된 공간이 이제는 놀라울 정도로 배려 깊게 느껴졌습니다. 시스템이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루한 과정들을 최소화하여 사람들의 시간을 존중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던 거죠. 레오는 키오스크에서 체크인하는 가족을 지켜보았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 그리고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화면 안내에 당황하자 어디선가 직원이 나타나 도와주었어요. 그들은 맴돌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았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알아차리고 조용히 도와주었죠. 할머니가 고마움을 표하자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가족은 스스로 이어서 행동하며 자율성을 지켰고 레오는 그것이 바로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섬세한 배려의 축소판임을 깨달았죠. 보안 검색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루카스가 아침 일찍 시간을 내어 배웅하러 나왔어요. 터미널을 걸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숍, 느긋하게 책을 고를 수 있는 서점, 비행기를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까지 안내했죠. 그 전망대에서 루카스는 5해 전 자신의 첫 한국 방문을 떠올렸고 이제는 편안하게 안내할 수 있다는 안도와 성취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탑승까지 남은 30분 동안 레오는 활주로가 보이는 좌석에 앉아 지상 직원들이 비행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알고 불필요한 소통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정교한 안무처럼 느껴졌습니다. 루카스가 옛 선생님과 엠마 사이에 앉았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편안한 침묵 속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레오는 이런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매 순간을 말로 채울 필요가 없다는 걸 배운 겁니다. 존재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루카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줘서 고맙다고, 처음 인상을 넘어선 마음으로 열린 태도를 보여줘서 고맙다고요. 목소리에는 긴장이 녹은 안도의 느낌이 섞여 있었죠. 레오는 이해했습니다. 루카스 역시 이번 방문에서
자신이 선택한 삶이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걱정했으므려. 문화적 간극이 너무 넓어 건널 수 없을까봐 두려워했으므려. 레오는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초대해줘서 감사했고 완고한 편견이 무너진 것에 감사하며 불편함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다고요.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여러 언어로 흘러나왔고 승객들은 질서 있게 짐을 챙기고 줄을 섰습니다. 서두름도 밀침도 없었어요. 레오가 처음에 차갑다고 느꼈던 바로 그 조용한 질서였습니다. 루카스와의 작별은 짧았지만 의미가 깊었습니다. 긴 포옹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을 전하고 있었고 엠마는 눈가가 촉촉해졌으며 레오 자신도 목이 메임을 느꼈습니다. 떠나는 것이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죠. 탑승구로 걸어가며 레오는 마지막으로 터미널을 돌아봤습니다. 한국을요. 감사와 아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배운 것에 대한 감사, 깨닫는데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이제 떠나야 한다는 현실을 동시에 느꼈죠. 비행기는 활주로를 따라 움직였고 엔진이 윙윙 소리를 내며 출력을 높였습니다. 갑자기 속도가 붙고 땅이 흐려지며 우리는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레오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한국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항단지, 도심, 강, 산맥 모든 것이 작아지고 추상적인 지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레오에게 한국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실제했고 인간적이었죠. 그곳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고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엠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생각에서 그를 끌어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었죠. 레오는 창문에서 돌아서 23년을 함께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인내심으로 그의 완고함을 견뎌주고 강요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열게 한 여성이었죠. 이제 솔직히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이라면 방어적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했을 진심을요. 역사교사로 살아오며 수십 년 동안 젊은이들에게 다른 시대, 다른 문명, 다른 사회를 가르쳤지만 이번 여행에서 배운 교훈은 그 어떤 역사책보다 근본적이었습니다. 밖에서 판단해선 결코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몰입해야 하며 자신의 언어로 경험하게 해야 했습니다. 엠마의 미소가 자부심과 애정으로 따뜻하게 다가왔고 레오는 그 인정이 마음속에서 안정감을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행 내내 완고하게 굴지 않아 다행이라고 김 씨와 시장, 루카스 덕분에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작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에 감사하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행기는 순환 고도를 향해 올라갔고 구름 아래 서울의 기억이 점점 작아지며 사라졌습니다. 레오의 마음은 이미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낡은 책상과 바랜 세계 지도가 있는 교실, 단순한 사실을 넘어 지혜를 갈망하는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달라져 돌아갈 것입니다. 단순한 역사교사가 아니라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으로요.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순한 관광 안내나 뉴스가 아니라 직접 경험한 한국, 침묵 속의 따뜻함과 효율 속의 배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살아있는 문화를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눌 겁니다. 판단하기보다 이해할 것, 익숙함만이 옳다고 믿지 말 것, 인간 가치는 수많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가르칠 겁니다. 레오는 창문 너머로 펼쳐진 구름과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편견과 오해로 쌓아 올렸던 요새의 마지막 잔재가 풀리고 그는
확장된 이해와 겸손한 마음, 새로운 마음가짐과 이야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세상이 자신이 믿도록 허락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풍부하며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은 채로요. 비행기가 밝은 아침 하늘을 가르며 나아가는 동안 레오에게는 이제 언제나 한국의 작은 식당, 전통시장, 강가의 조용한 공간들이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진정으로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